어,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봐요. 교수님이 이번 주 월요일에 그 중간 강의 평가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해 아, 주셨. 그래. 어디다 적어놨을까? 아, 음. 아마 요게 저 60점 미만이라서 F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강의 평가를 총 5명이 응답을 했는데, 나머지는 60점 이상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요 두 번째, 강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는 학생이 아마 전혀 그렇지 않다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 아마 60점 미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 이, 뭐,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왜 만족하지 못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질문을 하게 만들고 답도 학생 본인이 하는 게 이해가 안 감. 교수님이 직접 답변 주시는 게 좋아 보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어, 그래서 아마 제 짐작컨대는 이 친구가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어, 그 답변을 그 밴드에 본인이 적으라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왜 질문도 내가 하고 답도 내가 밴드에다 답을 적어야 되느냐 하는 거일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밴드에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안 해서 그게 불만이었을 수가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 리스판스는 이런 거였습니다. 어, 제가 수업 시간 중에, 대면 수업 시간 중에 답변한 것을 학생 보고 적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 학생들이 제가 답변한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답변을 적으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저희 답변을 충분하게 적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또 다시 또 댓글을 적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혹시 학생이 밴드에다 질문 올렸는데 제가 답변을 안 했으면 그건 제가 이제 잘 체크 못 한 거니까 학생이 저한테 왜 답변 안 하냐라고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리스판스입니다. 질문이 왜 중요하냐? 아마 이 친구가 또 이런 식으로 불만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질문을 강제하는 거 아니냐? 질문을 좀 막 억지로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제가 좀 했습니다. 예. 혹시 그 말고 다른 또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어, 매월 말마다 밴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답 적어 놓은 걸 보니까 9월 밴드 기록을 해놨는데 10월 밴드 기록은 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10월은 지금 11월이 중순이니까 당연히 10월이 지금 적혀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인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링크 들어가면 답변을 적을 수 있죠. 그래서 10월 답변을 적으시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출석하고 그다음에 밴드의 글수가 어 학점의 10% 정도 반영이 되는데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별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몇 번 정도 밴드에 지금 글을 올렸냐라는 걸 체크 안 하고 있으니까 10%
들어갑니다. 10%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취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계속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 그럼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 책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마지막 장,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분산하라. 분산 학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했죠. 그,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기 기억은 해마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해마는 이 단기 기억이 이제 계속 저장하고 있는 게 휘발되고, 그러니까 전두엽의 대뇌 피질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게 뭐냐면 잠에 의해서 된다.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좋다. 예전에 우리의 상식은 뭐냐 하면 잠을 짧게 자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잠을 매우 충분하게 자는 게 더 효과적이다. 왜 그러냐면 전두엽에 장기적으로 저장이 되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공부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동영상이 1시간 한 15분짜리인데, 1시간 15분짜리 동영상을 그냥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 15분씩 잘라가지고 매일매일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 그래프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그래프가 망각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뭐냐면, 뭐죠? 이, 저, 내가 어떤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나면 그게 망각되는 게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를 해서 나중에는 기억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가령 이를테면 내가 기억했던 내용을 하루 지나고 나서 다시 원위치로 올리면, 그러면 그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망각을 하는데, 망각하는 그 속도가 훨씬 더 완만해진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2일째 다시 또 그걸 기억을 하면, 그러면 더 완만해지고, 3일째 다시 또 기억을 하면 더 완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복습을 한 3번 이상 정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지금 이 망각곡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동영상을 1시간 15분짜리를 그냥 하루 만에 다 보는 것보다는 15분 보고, 만약 그 다음날 다시 15분짜리를 보게 된다면, 그러면 하루 동안에 기억이 좀 남아 있잖아요. 전날 했던 게 기억이 남아 있고, 그러면 그거를 다시 회상을 한다는 거죠. 회상을 하면서 앞에 있는 것도 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날 다시 또 15분을 봤으니까 30분짜리가 통합이 돼 가지고 다시 또 기억 곡선이 좀 더 완만해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망각 곡선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뭐 다른 정리는 이런 거죠. 뭐 어떤 거냐면 벼락치기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꾸준히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 아까 지금 뭐라 그러냐면 장기 기억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전두엽에 대뇌 피질환에 들어가 있는데, 피질환에 들어가 있는 그 기억들이 점점 약화되는 거죠. 점점 약화되는데, 약화될 때 그걸 다시 한번 그 기억을 회수하면 그러면 강화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이라는 게 아주 긴 시간 동안 할 필요 없고, 잠시만 그저께 무슨 내용의 수업을 들었지라는 걸 한번 회상을 해서 간단하게만 회상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기억이 강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공부할 필요 없고요. 한 뭐 하루에 10분 정도 다시 제목 관리 수업을 다시 회상해 버리면, 그러면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통합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날 15분을 듣고 그 다음날 15분을 다시 동영상을 시청하라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첫날 15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15분을 그 다음 내용을 하게 되면 앞에 뭐 했든지 자기가 회상을 하죠. 회상을 하고 그 다음 15분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30분의 내용을 뭔가 내 나름대로 뭔가 통합을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수업 끝나고 나서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
한 5분 정도 시간 동안에 오늘 했던 내용이 뭔지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거 있죠. 정리해가지고 이 전기업 대내 피질에다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하면 그러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되고 잘 정리돼서 기억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 동일한 인풋을 집어넣더라도 아웃풋이 큰 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뭐예요? 매일 조금씩 공부하라는 거예요. 예.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게 일주일에 그냥 오늘 금요일 날 이 수업 동영상이 올라오면 그냥 1시간 15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중간고사 오답 노트를 그 작성하라고 그랬는데 한 명만 했어요. 오답 노트를 작성하십시오.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네. 네. 오늘은 뭐 할 차례죠? 주식의 가치 평가. 주식 가치니까. 우리 이제까지 했던 걸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예. 그러니까 통합하라 그랬잖아요. 회수해서 통합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한번 리뷰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뭘 했어요?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죠?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냐? 뭐, 정권시장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회계 정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기초적으로 한번 배웠고요. 그 다음에 화폐 시장 가치를 공부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기업 재무에서 화폐 시장 가치가 적용되는 한 영역이 뭐냐? 하니까 자본 예산이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기업이 실물 투자를 할 때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어떤 거였죠?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뭘 구해 계산해서 현재 가치. 그걸 뭐라 그런다고? 현금 어 유입의 현재 가치 빼기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우리 뭐라 그런다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빼기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자, 순현가라 그랬죠, 그죠? 네. 그죠? net present value, 순현재 가치, 순현가. 순현가가 플러스이면 그 말은 의미가 뭐예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고 나서도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많으니 그러니까 이걸 하면 뭔가 기업 가치가 증대될 것 같으니 이 실물 투자를 하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 거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챕터는 뭐냐면 이제 실제 이 자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뭐야 화폐 시장 가치의 또 다른 응용이 뭐냐면 최근의 가치 평가였고 오늘 뭐예요?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하겠다 이런 거죠. 됐나요? 예. 그리고 주식의 가치 평가는 우리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한다 그랬으니까 아주 중요한 챕터 일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재무 관리는 기억 못 하더라도 주식의 가치 평가 챕터는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나의 노후가 이걸로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으로 뭐 배당을 할인해서 하는 모형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당 가지고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죠? 예. 두 번째는 뭐예요? 현금, 지급 모형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뭔가 현금으로 현재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잉여 현금 흐름 할인 모형 이렇게 했으니까 잉여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 시켜 가지고 그래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뭔가 상대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이 있다. 이런 그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알면 되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4번이다. 예. 1번부터 3번까지는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당 할인 모형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벌 수 있는 돈은 뭐냐? 하면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익이 있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본 이득률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고요. 100원에 사가지고 110원에 팔았으니까 10% 수익이 올랐다. 이게 자본 이득률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배당 수익률. 뭔가 배당이 나오니까 그 배당이 내가 100원에 샀는데 배당이 10원 나왔으니까 10% 배당 수익률이 있구나. 그게 나의 투자 수익률이다라는 거죠. 그죠? 예. 배당 할인 모형은 그냥 배당들이 앞으로 영원히 나올 거니까 그까지 다 기대해가지고 그것들을 현재 가치화시키면 그러면 결국에는 본질 가치가 내재 가치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결국에는 배당으로 받는 거하고 그다음 미래에 얻는 이득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뭔가 계산해야겠다라는 게 배당 할인 모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P0로 사가지고 1년간 보유해서 배당을 D1 받고 P1에 팔 수 있다면 그러면 P0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P1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D2 그 이거 잘못됐네. D1이죠, 그죠? D0가 아니고 D1이고 P1은 어떻게 되냐 하면 D2하고 관계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P3는 P3는 아, 다시. P1은 D2하고 관계 있을 거고, P2는 D3하고 관계 있을 거니까, 결국에는 뭐냐, 미래에 있는 모든 배당들 예측이 된다면, 그것들을 할인하면, 그러면, 뭔가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게, 이 배당 할인 모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죠? 2년 후에 받는 거. 이것도 또 오타 났네. 이거 DN이죠. DN. 그죠? 그 다음에 N년 후에 P. 이런 거죠. 만약 이제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매년마다 배당이 그냥 동일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구연금하고 똑같죠? 그죠? 연구연금 공식 알잖아요. PB 이꼴 A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R로 나누는 거죠. 여기서 A는 뭐냐면 annuity, 연금. 매년 받는 연금. 그죠? 그러니까 연구연금과 똑같으니까 D 이렇게 되겠죠. R분의 D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 말고 이제 매년 일정하게 G 레이트로 매년 일정하게 성장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적정 가치는 뭐냐 하면 1년 후에 받는 배당을 R-G다. 요 공식도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R분의 D하고 R 빼기 G분의 D1 하고 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 가치 평가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배당 할인 모양 이런 겁니다. 이거는 아주 심플한 방법이고요. 가정이 아주 강하잖아요. 뭐냐면 매년 D만큼 동일하게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매년 G만큼 D가 계속 성장한다라고 지금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겠죠. 훨씬 더 복잡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매년마다 나오는 배당을 그냥 다 예측해가지고 할인하면 되겠죠. 그죠? 예. 요게 좀 문제가 되는데, PN이 문제가 되는데, 보통 PN은 요렇게 계산하든가, 아니면 요렇게 계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없다라고 치고, 그냥 뭐예요? 그 이후에 나올 배당들 있잖아요. 그걸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R로 나눠가지고 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구해가지고, 그거를 그 N년 후에 받는 가격이니까, 요걸 디스카운트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아주 단순화시킨 거죠. 1년 후에 판다라고 생각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 N년 후에 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말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그 매년 배당을 예측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략 어떻게 계산할지 기본적인 우리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대략 어떻게 계산할지는 감이 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주당 배당금이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10%이고, 영원히 받는, 연속기업이라고 적혀 있는 게 영원히 받는다고 치자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의 내재 가치는 얼마가 되는 게 적절해요? 만 원인 것 같습니다. 응? 만 원이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1,000원 나누기 0.1. 어느 식 이용한 거예요? R분의 D. 요식 이용한 거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2만 원. 1,000원이고 네. 매년 5%씩 성장할 거로 예상되는 내재 가치고 요구 수익률 10%고 연속기업. 2만 원입니다. 땡! 뭘 틀렸을까요? 자, 요식이죠. 네. 요식이잖아요. 자, 요식에 요게 D0야, D1이에요. 분자가. D1입니다. D1이죠. 방금 주당 배당금 1,000원을 지급했는데 5%씩 성장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D1은 얼마예요? 1,050원. 1,050원 나누기 0.5. 0.05. 그러니까 곱하기 20. 네. 그죠? 예. 그러니까 1,050원 곱하기 20. 그러니까 2만 100원. 그지? 1050 곱하기 20이니까. 2만, 네. 2만 100원. 네. 뭐 계산을 해보면 될 거고. 오케이? 네. 예. 자, 그러니까 요 식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요게 D 뭐라고요? D1이고 D1은 뭐냐면 D0 곱하기 1 플러스 G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 함정 문제로 잘 낼 수 있겠죠. 마치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요. 뭐 어떤 거 했냐면 그 스포츠 센터에 그 연회비가 100만 원인데 그러면 그 만약 요구 수익률이 10%이고 연구 회비는 얼마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1,000만 원이 아니고 스포츠 센터의 연구 회비는 어떻게 낸다고 연회비는 어떻게 낸다고 센터 시작하기 전에 내잖아요. 그러니까 영년에 내가 내는 돈도 포함시켜야 되니까 1,100만 원이 돼야지 답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거 똑같은 함정 문제죠. 그거 비슷하게. 오케이? 네. 네. 오케이. 방금 주담원에 천원했고 앞으로 5년간 매년 5년씩 성장한 후에 일정한 배당을 할 걸로 예상되는 내재 가치는 요구 수익률은 10%이고 영속기업이다. 이거 어떻게 풀래요? 5년은 이제 2번 문제처럼 풀고, 그 이유는, 이번 네. 문제처럼 풀면 안 되죠. 왜냐면 5년간만이니까. 이번 문제는 영원히 5%잖아요. 그 5년째 가치를 R분의 D로 구하고, 다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해 네. 갔죠, 지금? 네. 그렇게 구하면 되겠죠. 보통 있잖아요. 그 애널리스트가 만약 배당 할인 모형으로 뭔가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러면 보통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죠. 대략 한 5년 정도는 배당을 예측할 수 있는데 5년 이후로 배당 예측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장이 계속 지속될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뭐, 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5년 동안은 5%인데, 그 다음 5년 이후부터는 한 2% 정도 성장한다. 보통 이게 성장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성장이 좀 꺾이잖아요. 꺾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든가 해가지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실제 애널리스트들이 만약 배당 할인 모형으로 계산한다면. 교수님, 네. 죄송한데 화장실 한 번만. 그러면 잠시 쉴게요. 네. 일단 녹화를 중지할게요. 배당 할인 모형을 얼마나 많이 이용할까요? 별로 많이 안 이용한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네 가지 모형이 있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 건 많이 이용하고 앞에 세 개는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정도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모형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배당 할인 모형을 별로 이용 안 할까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가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뭐,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지. 바로 그거죠. 예.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은 그러면 가치 평가를 못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어, 요 양반은 누구냐 하면 로버트 실러 교수고요. 예일대 교수고요. 2014년 노벨 인사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노벨 인사상을 받은 그, 이 중요한 연구가 뭐냐 하면 바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예. 이 사람 조교수 시절에 요 그림을 그린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배당이 주가 변동이 한 4%밖에 설명 못 하더래. 음. 지금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지금 막 삐쭉삐쭉한 거 있죠. 요게 뭐냐 실제 주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완만한 곡선 있죠. 예. 이 완만한 곡선은 뭐냐면 배당을 사실은 우리 미래 배당을 잘 모르는데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한데 그냥 배당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고 치자라는 거지. 완벽하게 알 수 있다면 10년 동안의 배당을 가지고 뭔가 이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지. 가치를 평가하면 그러면 이 S&P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곡선을 그리더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30년 미래 배당을 가지고 만약 계산한다면 이런 곡선을 그리다는 거죠. 근데 이 곡선하고 실제 배당하고 두 개를 비교하니까 어떤 것 같아요? 현재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로우실러 교수는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 주가 변동이 굉장히 과다하다. 펀더멘탈에 의거하다면 배당이 펀더멘탈일 건데 펀더멘탈에 의거한다면 굉장히 스테이블해야 되는데 이 주가가 근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으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여하튼 뭐냐 하면 배당은 주가 변동의 4%밖에 설명 못 하는데 이 사람 논문에 의하면 예. 4%밖에 설명 못하는 가지고 가치 평가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배당 할인 모형 가지고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거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이유입니다. 배당 할인 모형이 별로 안 쓰여지는. 자, 두 번째는 총현금 지급 모형 이렇게 적혀 있네. 예. 총현금 지급 모형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 유용한 모형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총현금 지급 모형은 배당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자사주 매입 금액까지 같이 생각해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하튼 뭐예요? 어,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금액을 합해가지고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가지고 이제 그 가치를 구하고 총 가치를 구하고 총 가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그러면 주가, 적정 주가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것도 별로 많이 안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두 개밖에 없잖아라는 겁니다. 그냥 그냥 자사주 매입 금액도 포함한다 이 정도로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죠? 예. 비교적 세 가지 방법 중에는 그래도 어느 걸 많이 쓰냐 하면 요걸 많이 써요. 잉여 현금 흐름 할인 모형 많이 써요. 네. 어, 잉여 현금 할인,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그냥 영업 활동에서 창출되는 잉여 현금 흐름이 그거는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네. 단기 순이익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단기 순이익에는 장부상으로는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 유입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자면 감가상각비가 그러한 거다. 뭐 이렇게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앞 챕터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잉여현금 할인 모형에서는 자, 요게 중요한 것 같은데 주주 가치와 채권자 가치를 전부 다 합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요. 그러면 기업 가치가 뭐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주와 채권자가 전부 다 주인인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에서 채권자가 가져가야 될 목을 드러내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주주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주주 가치 가지고 본다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 땡은 뭐냐면 잉여 현금으로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땡은 뭐냐면 이렇게 구하면 이거는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밸류지
이 주주의 밸류는 아니다. 그죠? 예. 근데 할인할 때는 어떻게 할인하느냐 하면 자기 자본 비용도 있지만 타인 자본 비용도 있으니까 가정 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적어 놓은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채를 빼주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채 빼기 현금을 빼주면 그 다음에 주주 가치가 나오고 그걸 뭐예요? 발행수수 나누면 주가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슬라이드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런 겁니다. 예. 어, 주식의 가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다 이거죠. 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절 내용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 상대 가치 평가 모형이 뭔지 아직 이야기 안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시장 가치를 활용하는 간접 평가 방식이다. 그 말이 뭐냐면 그냥 어림셈이지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뭔가 할인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형태는 아니다. 예. 뭐 이런 겁니다. 예. 어, 두 번째 땡이 중요한 것 같네요. 상대 가치 평가 모형은 영업 및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기업의 주가 배수 아니면 또는 뭐예요? 과거의 주가 배수에 근거해 가지고 적정 주가 배수를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뭐 3번은 한번 세 번째 땡은 그냥 읽어보세요. 자, 여기 나오네요. 주로 사용되는 주가 배수는 뭐라고 해요? ER, PER, 그다음 뭐예요? PBR. PBR, 그다음에 PSR, 그다음 뭐예요? EV 에비타. 뭐 EV 에비타를 써 좋긴 좋은데 그렇게 쓴다고 해서 특별히 가치 평가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 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PER, PBR, PSR. PER 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자, 주당 PER, 그러니까 항상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가 이 영어로 적혀 있잖아요. 약자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용어가 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좋아요. 뭐예요? PER은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ratio. 그럼 P는 뭔데? price는 가격, 주가. 그 네. 다음에 earning은 뭔데? 순위. 당기순이익. 네. 그지? 근데 P를 당기순이익 전체 금액으로 나누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 E는 정확하게 뭐 어떤 의미예요? 주당 EPS. EPS는 뭐 약자인데? earning 어닝. 어, per share. 그러니까 1주당 당기순이익. 그죠? 그러니까 주가를 1주당 당기순이익,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 이 PR이에요. 이해 갔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순이익이 지금 1원 벌었는데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그 1원 버는 그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지불하느냐라는 게 커져. 됐나요? 그죠? 예. 어, 뭐 이거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다시 PBR 갑시다. PBR은 뭐의 약자예요? 프라이스. book ratio예요. 네. 예. P는 됐고 주가고 나누기 그다음 뭐예요? B는 뭔데요? B는 장부. 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북밸류인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북밸류 퍼 쉐어인데 그럼 뭐예요? 주당 음. 저거. 여기서 북밸류 하는 건 그냥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 그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이 회사의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가 1원인데 이 회사의 그 P도 뭐예요? 자기 자본인데 자기 자본 중에 뭐의 가치? 시장 가치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 대비해서 시장 가치가 몇 배이냐라는 거죠. 그게 PBR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다음 PSR. EV 에비타는 그냥 나중에 알아보세요. EV는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밸류고 아까 앞에 엔터프라이즈 밸류 하면서 기업 가치 이야기했죠. 그죠? 그다음에 에비타는 뭐냐면 earning before interest, tax, 그다음 뭐지?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하기 전이니까 아까 현금 흐름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현금 흐름 개념이죠. 그죠? 예. 아니, 뭐 그런데 뭐 이거는 그냥 알아보면 별로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예.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PSR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PSR은 뭐 약자인데요? Price, S는 쉐어, Sales. 레이즈, 그러니까 주가를 뭐로 나눈 거예요?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매출액이 1억 원이 나오는데, 그지? 주가가, 시가총액이 10억이 나오면 PSR은 얼마예요? 10이 되는 거죠. 오케이. 왜 그 PER로도 그 이 상대 가치를 평가하고 PBR로도 상대 가치를 평가하고 PSR로도 상대 가치를 평가할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PER이 유용하지만 어떤 경우는 PER이 유용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PBR이 유용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PBR이 유용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PER이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언제일까요? 어떤 기업은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인 기업의 PER이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P는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근데 E는 0보다 큰 게 아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적자 기업을 놔둬놓고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지. 이해 갔어요? 오케이. 네, 그런 경우에 PBR은 있을 수 있어요.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이지만 적자이지만 이 회사의 자본의 잠부 가치는 플러스인 회사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PBR이 그때는 유용하겠죠. 그죠? 근데 혹시 B가 마이너스인 회사도 있어요. 우리 그런 회사를 보고 뭐라 해요? 자본 잠식이라 하잖아요. 자본 잠식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보다 더 많아가지고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장부 가치로 상으로도 마이너스인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아직까지 창산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PBR 못 쓰잖아요. 오케이. 당기 순이익도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 자본도 마이너스인 기업들이 대부분이 뭐 어떤 기업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이고, 그래서 돈도 못 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도 다 잠식했어. 그런 기업인데, 아직까지 영수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 그런 기업들이 뭐 어떤 기업들이 그런 기업인 것 같아. 그런 기업들이 뭐 어떤 기업이냐면, 신생 기업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구글이 2000년 90 몇 년도에 아마존이 90 몇 년도에 상장했잖아요.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그때 두 기업 다 뭐 어떤 상태냐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쿠팡도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근데 나스닥이 상장했잖아요. 그죠? 왜 그랬어요? 자본 잠식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아닌 게 아니라 쿠팡이 상장하고 나서 대규모 자본 조달을 하고 나서 대규모로 돈을 쓰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흑자가 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신생 기업은 미래가 남아 있는 것 같고 어떤 기업은 이제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표로 뭘 쓰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이라는 거지. 적어도 현재 수익성도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본 잠식돼 있는 상태이지만 그렇지만 쿠팡은 이미 매출액이 엄청나게 돼가지고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니 한국의 시장 점유하고 있으니 이 회사가 조금만 돈을 더 뿌려주면 그러면 이 회사가 뭔가 시장을 장악하고 그래서 규모 경제를 달성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익을 낼 거니까 그러면 쿠팡의 가치는 시장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매출액도 안 되는 그런 기업을 놔둬놓고 우리가 가치를 평가하기는 너무너무 곤란한 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피해사는 어디에 유용한 거예요? 이 스타트업에 유용한 거죠. 이해 갔죠? 그러니까
PER은 단기 순이익이 그래도 플러스인 기업들만 놔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PBR은 자본 잠식이 없는 회사들을 놔둬놓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PSR은 심지어 그런 회사조차도 뭔가 매출액만 있기만 하면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SR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구글 같은 경우에 상장 전에 매출액이 좋았나요? 매출액은 좀 있었죠. 매출액은 좀 있었는데, 그렇지만 단기 순손실이었죠. 그리고 자본 잠식 상태였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였고. 아마존, 어, 2000년 IT 버블 때 아마존이 있었죠. 구글도 있었고. 있었는데, IT 버블 깨지면서 엄청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아마존이 그때부터 흑자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근데 일단 흑자가 나오기 시작하니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흑자를 내는 거죠. 인터넷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일정한 규모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일정한 규모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불러가면서 돈이 막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이즈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성장이 중요한 거지. 돈 버는 건 별로 안 중요한 거지. 일단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구독자 수가 얼마 이상이 되고 나니까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수익 모델을 하나씩 하나 집어넣는 거잖아요. 광고료를 그전에는 광고료도 안 받다가 광고를 내게 하고 그다음에 뭐 저 유튜브 같은 게 그 유튜브 광고를 안 보려면 내가 구독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PER, PBR, PSR이 셋 다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예. 뭐 이건 읽어보세요. 2번하고 4번은. 뭐 이비 에비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거다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제 한 가지 평가 모양 해봅시다. 주당 배당이 1,000원이야. 이 기업의 내재 가치는 벤치마크 배당 수익률은 3%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오늘 몇 며칠이에요? 11월 15일입니다. 여기 또 빨간색으로 나오네. 연필 도구구나. 연필 도구. 챕터가 뭐였죠? 주식 가치 평가예요? 네. 배당 수익률이 뭐죠? 디비던드 일드가 뭐죠? P분의 D죠. 그 배당 수익률이라고 그러잖아. 아니, 주가가 1,000원인데, 배당을 10원 하면, 100원 하면 뭐예요? 그러면 10%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지금 벤치마크 배당 수익률을 얼마로 둔 거예요? 0.03으로 둔 거 아니야? D는 얼마인데? 1,000원. 1,000원이야. 그럼 P는 얼마가 돼야 되는데? 정확하는 P가 아니고 V죠, V. 그죠? P가 아니고 V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1로 가면 어떻게 돼요? V 이꼴 0.03분의 1,000원 해서 값 구하면 되겠죠? 그게 내재 가치. 그죠? 예. 그러니까, 요 식만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 그죠? 예. 그, dy 스타를 집어넣은 거죠. 0.03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봤던 그거 비슷하네. 배당 할인 모형, 영구 연금 스타일의 영구로 배당을 받는 배당 할인 모형에,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요게 애뉴티고, 요게 연금이고, 매년 연금액이고, 그 다음에 뭐야, 여기 R인데, R 대신에 지금 뭐 집어넣은 거예요? DY 집어넣은 거죠. DY 스타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어, 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뭐,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1년에 1억 원 나오는 임대 수입이 나오는 저, 빌딩이 있다. 이 빌딩의 가치가 얼마이냐라는 거죠. 그럼 보통 그, 이거를 그, 캐피탈리제이션 레이트, 자본화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본화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1억 원 임대, 1년에 1억 원 임대 수익 나오고, 영원히 만약 이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면 해가지고 보통 계산을 해요. 부동산 하는 사람 밸류에이션 할 때, 감정평가사가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냐면, 1억 원을 0.05로 나눠주는 거죠. 0.05가 1 나누기 0.05가 뭐죠? 1 나누기 0.05가 20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20억짜리 빌딩.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사 하는 짓이 뭐냐 하니까 당신 임대 수입 얼마예요?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년 수입 있잖아. 1년 수입에 곱하기 20 딱 때려가지고 요 가치는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게 지금 이 상대가치 평가인 거죠. 네. 이게 상대가치 평가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같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PBR부터 먼저 볼까? 두 번째 문제는 PBR이네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PBR은 뭐라고? 주가 P 나누기 D. 이거 있잖아. 그지? 네. 근데 PBR 스타를 얼마로 한다고? 그걸 음, 3으로 한다고. 그지? BPS는 얼마라고? 1,000원이라고. 그죠? 그럼 P는 얼마예요? 차. BPS 곱하기 PBR 스타를 곱하면 그냥 P가 나오겠네. 그죠? P가 아니고 뭐예요? 내재 가치가 나오겠네. 그죠? 예. 그, 어, 어. 이익 가치?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PR이 뭐라고요? P, P를 뭐로 나온다고? EP, EPS로 나온다고? 근데 PR 스타가 얼마라고? 20, 20이라고. 그 다음에 EPS는 얼마라고? 1,000원. 1,000원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V는 P가 V인데, 그지? 사실은 우리 지금 내려 가지고 하는 거니까 V인데, V는 어떻게 돼요? EPS, EPS에 곱하기 ER 스타. PR 스타를 곱하는 거죠. 됐나요? 네. 다시. 지금 계속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매출 가치? 자, PSR이 뭐라고요? P를 P, 뭐로 나눠준다고? 빼기 SPS로 나눠준다고. 그지? PSR 스타가 얼마라고? 2라고. SPS가 2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V는
SPS. SPS 곱하기 PSR 스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얼마예요? 2만 원 곱하기 2 해서 4만 원이 내재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가치 배수들을 보니까 가치 배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EPS든 BPS든 SPS든 이걸 뭐하고 곱하는 거예요? 적정 PER, 즉 적정 주가 배수, 그죠? 가치 배수, PER 또는 PBR 또는 PSR을 곱하면 V가 나오네요. 이런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V는 DY 스타분의 D네요. 그죠? 이것도 DPS지, 그지? 주당 배당이겠지. 그러니까 어, 배당 가치는 어떻게 하냐면 배당 수익률을 나눠주는 거였고, 맞죠? 그 다음에 이 자산 가치나 이익 가치나 아니면 매출 가치는 뭐냐면 요 주당 머시기에다가 그다음 곱하기 뭐예요? 그 배수를 곱해주는 거였죠. 네. 그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배당 수익률은 뭐분의 뭐예요? P분의 D잖아요. 그죠? 근데 EPS는 어떻게 됐어요? 퍼는 어떻게 됐어요? EPS분의 P죠. 아니, 그러니까 P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얘는 분자에 있고 얘는 분모에 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지. 왜 똑같은 이야기냐면 퍼는 EPS분의 P 이래 적혀 있는데 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 earning yield라고 표현하는데 단기 순이익 수익률.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P분의 EPS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 나누기 퍼죠. 그죠? 만약 earning yield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earning yield를 EPS로 나눠주면 그러면 V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와 똑같죠. V는 DPS를 디비전드 일드로 나눠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지금 배당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PER 자산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나 이익 가치 평가하는 방법이나 매출 가치 평가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하여튼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건 뭐예요? 이제 우리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EPS나 BPS나 SPS에다가 적정 가치 배수를 곱해주면 그러면 가치가 나온다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만약 효율적 시장이 맞다면 P는 요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내재 가치 근처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었죠. 그죠? 예. 어, PER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한다면 뭐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면 요걸 좀 이해해야겠네. 그래서 PER이 뭐라고? 가격을 EPS로 나눠준 건데, 그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만약 EPS가 매년 동일하다면 그리고 EPS가 전부 다 주주한테 배당으로 준다면 가정이 지금 두 개 있었습니다. 그죠? 동일한 EPS이고 그 다음에 그, 이, 이걸 전부 다 주주한테 그냥 배당으로 100%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만약 퍼가 1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년. 매년마다 지금 1만큼 받을 수 있고, 1만큼 받아가지고 몇 년 지나면 10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10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냐? 횟수 기간이죠. 네. 음, 그죠? 예, 전제가 있긴 했는데, EPS를 전부 다 내가 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EPS가 매년 동일하다면, 그럼 10년 만에
내가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보통 자본예산에서 10년 만에 회수할 수 있으면 괜찮은 투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 20년 만에 회수하면 별로 안 좋은 투자. 5년 만에 회수하면 정말 좋은 거. 이런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뭐 아마 올해 저 이게 지금 언제 만들어졌지? 날짜가 안 적혀 있네. 아마 내 생각에 8월에 이거 작성했었는데 8월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퍼가 9.11 정도 됐어요. 지금은 더 떨어졌을 거야, 아마. 더 떨어졌을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돈 집어넣어 가지고 10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괜찮은 거네. 그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어떻게 돼요? 80년. 8년 만에 회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고 엔비디아를 팔아야겠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아, 왜 틀려요? 지금 방금 제가 가정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 하나는 뭐였어요?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당 순이익이 전부 다 내한테 온다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맞냐고요? 삼성전자 당기순이익이 앞으로 계속 동일하겠어요? 아니면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 떨어질 것 같아요? 만약 삼성전자 주당 순이익이 점점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9.11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주가 매수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해 갔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매년 삼성전자의 주당 수익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누구 돈이냐 하면 대주주 돈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삼성전자의 퍼가 굉장히 높은 걸 수도 있죠. 낮은 게 아니고. 보통 우리 절대적인 기준으로 퍼가 10 아래쪽이면 가치주 이렇게 사람들이 명명을 하고요. 10보다 높으면 성장주라고 명명을 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가치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치주가 아니고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 갔죠? 오케이. 엔비디아가 80년 만에 회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굉장히 나쁜 투자인데. 아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엔비디아의 당기순이익 성장률이 몇 프로였어요? 200%가 넘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몇 년 만에 당기순이익이 막 증가하면 우리 앞에 가정하기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당기순이익이 그냥 동일하다고 생각해. 동일한 게 지금 계속 두 배씩 막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몇 년 만에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이게 10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는 저 주가 매수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엔비디아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 물론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긴 한데 80은 너무 과한 거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 퍼가 높은 숫자라고 해서 그걸 저평가, 고평가를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지.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때는 퍼가 10 이상이면 성장주, 그다음 퍼가 10 미만이면 가치주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죠? 예. PBR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장부상 청산 가치의 몇 배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별로 좋은 예가 아니네. 삼성전자는 1.44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가령 국내 지금 금융지주들의 그 PBR을 보면 0.5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시장 가치는 1이고, 0.5고, 그 다음에 장부 가치는 1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0.5만큼으로 내가 이 회사를 사. 그래서 이 자산을 팔아. 그래가 부채를 갚어. 그 나머지 남은 금액이 얼마라고? 장부상으로. 1이라고. 그러니까 0.5에 사서 1로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 청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0.5 아래쪽이라 그랬으니까. 이해 갔죠? 그래서 보통 이 PBR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1보다 작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치주.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왜 이 회사가 지금 시장 가치가 장부 가치보다 몇 배 있느냐? 이유는 뭐냐 하면 앞으로 장부 가치가 점점점 증가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성장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부 가치의 30배.
시장 가치가. 근데 삼성전자는 1.44배. 지금은 또 떨어졌겠죠. 그죠? 예. 국내 금융 지주들이 0.5 아래쪽인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잠보 가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또는 은행들을 청산해가지고 예, 실제 하면 사실은 이 청산해봐야 별로 나올 게 없는데 장부상에는 지금 뭔가 이 청산하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런 거지 실제로 청산하면 그거보다 훨씬 싼 가격에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0.5 아래쪽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내 은행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은 어둡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 PBR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8월에 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PBR이 만약 1보다 아래쪽이면 그러면 아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생각해 보면 30.007도 저평가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좀 고평가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예. 매출액이 그 이 지금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요게 매출액이고, 매출액의, 매출 가치에 이 영업 가치가 몇 배이냐라는 게 아마 PSR일 거다라고 적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적었어요. 분모 분자하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매출액 1원에 대해서 1.24배 정도의 시장 가치를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는 22배 받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드는 거죠. 그죠? 예. 어, 아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PER, PBR, PSR이 낮으면 그걸 보고 우리 가치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PER, PBR, PSR이 높으면 그걸 보고 성장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만약 이 가치 배속이 높으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회사의 성장이 그 높은 가치 배수를 합리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고성장하는 게 맞을 것이다. 라는 게 이거. 그러면 적정 가치인 거고요. 그 말고 혹시 좀 고평가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본 거지. 연구를 해보니까 아 사람들이 굉장히 고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 이 보통 높은 가치 배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니까 과거에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과거의 성장이 미래에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지. 보통 이렇다라는 거지. 어느 순간인가 이 회사가 고성장을 하고 고성장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보통은 지수성장이 완만하게 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 성장을 하다가, 고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성장이 완화된 거잖아요. 만약 영원히 고성장 한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 미국보다 경제가 더 크겠지. 이건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선진국이 되고 나면 성장은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지금 엔비디아가 이런 국면인데 사람들은 혹시 엔비디아가 계속 이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엔비디아 지금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예요. 과거의 성장이 미래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가치 배수를 높게 줬는데 실제로는 과거의 성장이 꺾이는 게 보통 일반적이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평가돼 있고 그러니까 저 가치주 사고 성장주 파니까 돈을 벌더라 지속적으로. 그게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 PER, PBR을 어떻게 본다고요?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기업의 주가 배수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한다. 이런 거였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의 과거와 비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방금 제가 PER이 10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는 뭐냐? 절대적인 수치. 어떤 사람이 미인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한테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야?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죠? 또 하나 방법은 뭐예요? 과거에 비해서 예뻐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지?
요거는 뭐냐면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네. 그죠? 애플은 PR이 31.34인데 삼성전자는 9.11이니 그러니 삼성전자가 애플을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죠? 예. 그 다음 뭐예요? 삼성전자가 1.4, PBR이 1.44배인데 애플은 47배 받고 있으니 애플을 굉장히 예쁘게 보고 있는 거지. 그죠? 예. 그 다음 뭐예요? 삼성전자는 1.24배고 PSR이 애플은 7.94배니까 애플을 굉장히 예쁘게 보고 있는데 과연 진짜 애플이 그 정도로 예쁘냐? 그리고 이 사람들 이야기에 의한다면 뭐예요? 사람들은 과거의 성장이 미래 지속된다고 생각했는데 지속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애플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교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이거는 뭐냐면 과거의 매출액 성장률인데 과거의 매출액 성장률로 보면 애플은 2.36%고 삼성전자는 2.91%니까 과거의 매출액 성장률을 대비해 가지고도 너무 높게 가치 배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애플 팔아야겠죠.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가치 평가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진짜 이 회사한테 이 정도의 가치 배수를 주면 적절할까 이런 거죠. 그죠? 요것도 그런 거 비슷한 건데 X축에다 과거의 매출액 성장률을 놔둬놓고 Y축에다 PR 놔둬놓고 점을 찍어보니 그 점을 대표하는 직선은 이런 선인데 그런 선에 비해서 PR이 높은 회사들은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옆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비교는 별로 좋은 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슷한 놈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사과고 하나는 밴데 완전히 다른 범주인데 두 개를 놔둬놓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잘못됐지. 근데 그냥 예 차원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령 이를테면 이런 기업들은 좀 고평가돼 있고 이런 기업은 좀 저평가돼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괜찮은 기업인지 그 투자하기에 괜찮은 기업인지 보려면 이런 거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이 차트는 어디서 갖고 왔냐면 어, 다른 증권회사는 없어요. 신한금융투자증권에 HTS에 들어가면 그 공짜로 그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 거기에 V 차트라는 게 있어요. V 차트에 보면 과거 10년치의 실적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지, 그 다음에 순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는 거 상당히 유용해요. 지금 굉장히 괜찮은 기업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당기 순이익이 막 마이너스로 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미래 예측하기 훨씬 더 힘들겠죠. 반면에 이 기업은 대략 1에 갈 가능성, 아니면 좀 1에 가거나 하여튼 뭔가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증권의 V 차트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과거 10년이 아닌데 나머지 뭐 무슨 은행 이렇게 하면 과거 10년치 차트가 쫙 있어요. 요거는 그냥 모든 저 증권회사 HTS에 다 있죠. 기업 분석에 가보면 보통 있어요. 예. 어, 이 뭐죠? 지금 여기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들은 뭐예요? 과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펄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중에 가장 높게 받을 때는 얼마를 받았다는 거야, 펄을. 242.81을 받았다는 거지. 가장 낮게 받을 때는 뭘 받았냐면 61.77을 받은 거야, 과거에. 그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뭐예요? 이 시점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당기 순이익 있죠. 그다음 미래 예측치가 있죠. 그걸로 볼 때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는 대략 이런 패스를 그려야 되는데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이까지 떨어졌으니 과거에 가장 낮은 배수를 받는 수준까지 왔으니 과거에 비해서 좀 낮게 밸류에이션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죠? 예. 요거는 PBR. PBR로 봐도 뭐예요? 과거에 배수 받은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으니 앞으로 배수를 높게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는 뭐예요? 가치 배수를 절대적인 가치 배수를 놔둬놓고 비교하는 거. 또 한 방법은 뭐예요?
옆에 있는 딴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동종 업계에 동종 경쟁 기업하고 비교해가지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요거는 과거.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좀 낮다,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아까,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도 일종의 가치 배수입니다. 그죠? 배당 수익률의 역수가 가치 배수가 되겠죠. P분의, P분의 D니까, D분의 P 하면 배당의 가치 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역수를 하면 배당 수익률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체되는 자산이 뭐예요? 회사세 금리죠. 그러니까, 회사세 금리하고 배당 수익률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사 수익률은 전혀 떨어지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일정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배당 수익률이 주식 투자해서 배당 수익을 얻는 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잘 보여요. 네,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한국에, 그러니까 이것도 옆 사람에 비해서 예쁘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죠? 뭡니까? 2020년 3월 말만 한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진국은 17점인데 한국은 12점이니까 뭔가 좀 덜 예쁘게 보고 있는 거지. 저평가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신흥국의 평균은 11.8이니까 그거보다는 좀 예쁘게 봐주고 있는. 근데 한국이 신흥국이에요? 아니면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에 가깝지 않아. 선진국이에요. 이미 선진국이에요. 우리 1인당 GDP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지 않냐라는 거지. 미국은 평균이 22년 3월 말이 23인데 예. 물론 미국이 딴 데보다 다 높게 뭔가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다 14.8, 독일이 가장 낮은데 14.8인데 너무 낮은 것 같지 않냐?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래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바이 코리아죠. 그죠? 아마 지금 퍼가 우리나라 전체 평균 퍼가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아까 그 퍼가 얼마였죠? 9.11인데 그거보다 더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될 만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은행그룹의 퍼인데, 퍼하고 PBR인데, 한국이 지금 여기 있네요. 요 빨간 게 한국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은 뭐예요? 한국은행의 퍼나 PBR이 굉장히 낮다. 국제적으로.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지. 한국은행은 디스카운트 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돼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행의 미래가 암울하다. 를 반영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갖고 온 거네요. 음. 이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뭐냐면 시중은행 4개 금융지주 전부 다 합친 거고 이거는 이 금융지주는 뭐냐면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고 막 이래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합친 거. 예, 시가총액하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증권은 빼고 카카오뱅크만 해도 거의 삐까빠까할 정도니까 그러면 이미 시장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의 미래는 없고 전통적인 금융의 미래는 없고 핀테크가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아까 그 뭐냐 퍼가 P 나누기 EPS였는데 그거 역수하면 그게 earning yield라 그랬죠. 그래서 보통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달러가 주식이 매력적인지 아니면 채권이 매력적인지를 볼 때 보통 이런 걸로 본다는 거죠. 국고채 수익률하고 그 채권의 수익률이고 earning yield는 뭐예요? 주식의 수익률인데 주식의 수익률이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아야겠다. 왜냐하면 주식은 조금 더 위험하니까 국고채보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일드 갭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좋은 시절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2020년 되기 전인데
뭐,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죠. 아까 요 그림하고 비슷한 거죠. 어, 요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림이었고,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다. MSCI 코리아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그 PBR 밴드를 구해보니, PBR 밴드가 1.0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과거에 밸류에이션 받는 근처에 와 있는 것 같다. 그죠? 예. 근데, 이때는 뭐예요? 0.8이니까 이때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1.1 넘어갔으니까 이때는 좀 팔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예. 지금 몇 시예요? 1시 20분입니다. 시간 돼요? 네, 한 1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괜찮아요? 오케이. 네. 저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밸류에이션 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 애널리스트 레포트가 있으면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이용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어느 증권회사에 이게 어느 기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갖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는 125만 원이라고 목표가를 잡아놓은 거죠. 현재 종가는 얼마냐면 105만 원, 106만 원, 106만 원. 그죠? 그죠? 근데 그 말고 이런 예측도 하고 있어요. 2023년, 24년, 25년, 26년 추정치를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해서 이렇게 뭔가 프로포마 스테이트먼트를 만든 거죠. 추정 손익계산서를 만든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추정 EPS를 계산할 수 있고 추정 BPS를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 EPS 밸류에이션 하는 게 뭐냐 하면 뭐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현재 요거를 0시점이라고 생각하고 2014년을 그러면 이때 EPS 더하기 요 EPS에 그 다음에 뭔가 적정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적용해 가지고 할인하고 1년 후 지금 요거 EPS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뭐예요?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미래 주가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 사람의 현재 종가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그때 그 가격으로 팔 수 있다면 해서 디스카운트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요게 EPS 밸류에이션이 되겠죠. 그걸 계산해 보니까 요 금액이 나오고 요 금액은 목표가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죠? 물론 요 금액이 종가보다는 낮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의 상승 여력은 있네요. 그죠? 예. 여기에 디스카운트 레이스는 뭘 썼냐면 10년 국고채 수익률을 썼고요.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쓴대요. 장기 국채 수익률을 그냥 써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단기 국채 수익률을 보통 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위험 프리미엄을 넣어야 되니까 그거를 10년 국채 수익률을 쓰면 좀 더 높으니까 그걸 쓴 거고요. 그 다음에 2년 후는 가정하기를 그냥 현재 가격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좀 과평가를 하고 있는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PER로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데 PER로 밸류에이션 한다는 건 뭐냐면 현재 요 EPS에다가 그 다음에 과거에 이 기업의 평균적인 가운데 주가 배수를 아까 요런 데서 찾을 수 있겠죠. 요런 데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찾아가지고 그걸 적용한 거죠. 적용하니까 213만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 PER로 밸류에이션 하면 이 애널리스트가 별로 그렇게 고평가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저평가인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과거 PER이 중앙값인데. 그러니까 PBR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BPS가 추정하기를 15만 2천 원이라 했으니까 15만 2천 원에다가 과거에 PBR 중앙값을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140만 원이 나오고 그건 125만 원보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거죠, 그죠? 예. 요는 뭐냐면 이제 이 EPS로 밸류에이션 하든 아니면 PR로 밸류에이션 하든 PBR로 밸류에이션 하든 뭔가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PER 중앙값을 벤치마크로 지금 썼는데 벤치마크 쓰는 게 적정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거에는 이 정도 됐지만 이 회사가 이제 망가져 가고 있다면 사실은 이것보다 더 낮은 PER 또는 PBR을 써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또는 뭐예요? EPS 밸류에이션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측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순이익이 더 줄어들면 어떡해? 아니면 주가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좀 더 떨어지면 어떡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아, 이 회사가, 이 사람이, 이 애널리스트가 지금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고평가하고 있는지, 적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열심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음.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한 내용 중에 질문, 뭐, 코멘트. 자,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분산해야 한다. 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복습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지금 했던 내용을 막 지금 쏟아부은 거잖아요. 네, 그죠? 통합을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그냥 곰곰이 한 5분 정도 생각하더라도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였고 이걸 내 기억 속에 넣어야 되고 이건 중요하다는 걸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중으로. 네, 음. 그럼 월요일 날 오프라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